등기부등본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였다. 이명숙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2년이었다. 무릎이 닳도록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던 12년. 새벽 5시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등을 닦아드린 12년. 그런데 집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미 넘어가 있었다. 시어머니 박순분의 이름으로 된 경기도 수원 망포동 97평 단독주택. 이명숙이 시집 오던 날부터 언젠가 내 것이라는 말을 믿어온 그 집이 석 달 전 이명숙 몰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다.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 박순분. 이명숙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어머니였다. 요양원에 계신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손이 떨렸다. 명수가 내가 보고 싶어서.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을까? 그리고 왜 그 뒤에 이어진 한마디가 이명숙의 모든 것을 바꿔놨을까?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이겨야 해. 이명숙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건 2012년 봄이었다. 남편 최준혁 당시 38세와 결혼하면서였다. 집은 컸다. 수원 망포동 주택가 안쪽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오르는 2층짜리 단독주택. 시어머니 박순부는 대문 앞에 서서 이명숙을 위아래로 흘어봤다. 얼굴은 쓸만하네. 첫마디가 그랬다. 이명숙은 웃었다. 어색하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박순부는 대답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시작이었다. 시어머니 박순부는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67이었지만 기력은 50대처럼 넘쳤고 눈매는 늘 날카로웠다. 남편 최준혁은 외아들이었다. 박순분이 25에 혼자 아들을 키워온 집이었다. 남편 최 씨는 준혁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다. 이 집은 내가 손으로 일궈서 산 집이야. 준혁이 대학도 유학도 다 이 집 때문에 가능했어. 박순부는 그 말을 자주 했다. 이명숙은 처음에는 그냥 들었다. 그렇겠지. 고생 많이 하셨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다. 그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결혼 첫 해 이명숙은 직장을 그만뒀다. 박순분이 허리를 다쳤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이 길었다. 명수가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준혁이 퇴근 후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낮에 혼자 계시기 힘드신가 봐. 이명숙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 다니던 회사가 싫지 않았다. 팀장이 좋았고 일도 재미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이 너무 간절했다.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이명숙의 12년이 시작됐다. 처음 3년은 그나마 버틸만 했다. 박순부는 까다롭지만 아주 나쁘진 않았다. 국 좀 더 싱겁게 끓여. 빨래는 삶아서 해야지. 창문은 오전에 열어야 해. 오후엔 먼지가 들어와.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이명숙은 참았다. 어머니도 외로우신 거겠지. 살면서 많이 힘드셨겠지. 그렇게 이명숙은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2015년 박순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날 이후 집안이 달라졌다. 반신마비가 왔다. 왼쪽 손발을 쓰기 힘들었다. 말도 약간 어눌해졌다. 병원에서는 요양원을 권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이명숙이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전에 박순분이 말했다. 나 집에서 죽을 거야. 단호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준혁도 고개를 숙였다. 명수가 어머니가 저러시니까 내가 좀. 이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됐다. 새벽 5시 기상. 약 챙기기. 식사 준비. 몸 닦기. 물리치료 데려다 드리기. 이명숙의 하루는 그렇게 채워졌다. 아이는 없었다. 건강 때문이기도 했고 시간이 없기도 했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
2020년이 되자 박순분의 상태가 나빠졌다.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날짜를 헷갈리고 가끔 이명숙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가 어디야? 준혁이 어디 갔어? 그런 날이면 이명숙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저 명숙이에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박순부는 그 손을 꼭 쥐었다가 이내 놓았다. 그해 봄 준혁의 친구 아내를 통해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다. 명숙 씨 요즘 어머니 자주 어디 나가시지 않아요? 이명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잘 못 걸으시는데요. 어디를 나가세요? 아, 그냥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친구 아내는 웃으며 말을 바꿨다. 이명숙은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선이었다. 2022년 가을이었다. 박순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명숙을 부르다가 갑자기 넌 누구야? 를 반복했다. 준혁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명수가 이제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이명숙은 안도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고마웠다. 나쁜 며느리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몸이 너무 한계였다. 12년이었으니까. 요양원을 알아봤다. 수원 근처에 있는 곳으로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다. 박순부는 처음에 거부했다. 난 안 가.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거기가 훨씬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어요. 저보다 전문 선생님들이. 닥쳐. 한마디였다. 이명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까? 박순분이 갑자기 말했다. 나 거기 갈게. 이명숙은 놀랐다. 어머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 박순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다 됐어.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냥 체념하신 거겠지. 이명숙은 그렇게 생각했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신 건 그해 11월이었다. 이명숙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면회를 갔다. 과일을 깎아서 갖고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싸서 갔다. 박순부는 어떤 날은 반가워했고 어떤 날은 이명숙을 몰라봤다. 그래도 갔다. 가야 할 것 같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명수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다. 준혁은 소주를 반 병쯤 마셨다. 이명숙은 말없이 기다렸다. 어머니 집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 같아서. 관리요? 응. 어머니가 요양원에 오래 계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집 유지비 세금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그래서요? 내가 좀 정리를 해두려고. 명예 정리 같은 거. 이명숙은 그 말이 뭔가 이상했지만 뚜렷하게 짚어내지 못했다. 알아서 해요. 그렇게 대답하고 넘어갔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물어봤어야 했다. 2달이 지났다. 이명숙은 우연히 서랍 정리를 하다가 낯선 서류를 발견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소는 수원 망포동. 이명숙이 12년을 살아온 그 집이었다. 매도인 박순분. 매수인 최준혁. 날짜 2022년 10월 15일. 이명숙의 뇌가 멈췄다. 10월 15일이면 요양원 입소 한 달 전이었다. 어머니 명의의 집이 남편 명의로 넘어갔다. 그건 그럴 수 있다. 가족 간 명예 이전은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이명숙은 준혁이 퇴근하자마자 물었다. 여보 이거 뭐야? 서류를 내밀었다. 준혁은 잠깐 굳었다. 아 이거 어머니가 원하셔서. 세금 문제 때문에 먼저 이전해 두는 게 낫다고 해서.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바빠서. 금방 얘기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준혁의 눈이 흔들렸다. 이명숙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뭔가가 걸렸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다음 날 이명숙은 혼자 등기소에 갔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그리고 굳었다. 매수인이 최준혁이 아니었다.
최준혁 명의로 이전된 것은 맞지만 그 다음 날짜 2022년 10월 19일 최준혁에서 다시 이전됐다. 수신인 오해란. 이명숙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준혁의 회사 동료. 여자 동료. 오해란? 등기소 창구 직원이 이명숙의 얼굴을 슬쩍 봤다. 이명숙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멍했다. 12년. 그 12년이 이 종이 한 장이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이명숙은 사흘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이 말을 걸면 응 그래로만 대답했다. 속으로는 미칠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다. 생각해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결정해야 했다. 나흘째 되는 날 이명숙은 요양원으로 갔다. 평소 면의 날이 아니었다. 박순부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이명숙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다. 그날은 맑은 날이었다. 명숙아. 박순분이 먼저 불렀다. 이명숙은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저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박순부는 TV를 껐다. 물어봐. 이명숙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박순부는 그 종이를 오래 봤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이명숙을 똑바로 봤다. 다 알았어? 다는 아직 몰라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야 알죠. 박순분이 창밖을 봤다. 준혁이가 나한테 빌었어. 그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세금 문제라고.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순분이 짧게 웃었다. 이상한 웃음이었다. 쓴 웃음도 아니고 체념의 웃음도 아니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나도 다 됐다고 사인해줬지. 어머니. 잠깐. 박순분이 손을 들었다. 다 들어봐. 박순부는 천천히 말했다. 뇌졸중 이후 말이 느려졌지만 그날은 또렷했다. 나 바보 아니야. 인지 치료도 꾸준히 받았고 기억도 생각보다 괜찮아. 그럼 왜? 준혁이가 오해란이라는 여자랑 어울린다는 거. 나는 2년 전부터 알았어. 이명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라는 게 다 돌고 돌아. 내 귀까지 왔지. 박순분이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근데 그 여자가 준혁한테 뭘 원했는지 알아? 이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집. 단 한 글자였다. 그 집이 팔리면 돈이 되니까. 그 여자는 준혁한테 집 팔아서 같이 도망가자고 했대. 이명숙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우리 동네 이웃이야. 이명희 씨. 걔 아들이 준혁이 친구거든. 걔한테 들었어. 이명숙은 그제야 기억났다. 작년 봄 박순분이 외출을 몇 번 했다고 했던 이웃의 말. 그때 이명숙이 흘려들은 그 말. 박순부는 혼자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에, 법무사 사무소에, 은행에. 어머니 그러면 집을 왜 넘겨주신 거예요? 막을 수 있었잖아요. 박순부는 이명숙을 보며 말했다. 막았어. 네? 넘겨준 척했어. 근데 실제로는 안 넘어갔어. 이명숙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분이 조용히 웃었다. 서랍에서 꺼낸 서류 말이야. 그거 가짜야. 이명숙은 멍하니 박순분을 바라봤다. 가짜라고요? 준혁이가 집 이전 서류 가져왔을 때 나 사인은 했어. 근데 실제 등기 이전은 내가 따로 법무사한테 부탁해서 막았어. 어떻게요? 인지가 나빠진 척 했어. 가끔은. 박순분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그 집을 준혁이한테 공짜로 넘겨줄 것 같아? 내 손으로 피땀 흘려 산 집을. 이름도 모르는 년한테 빼앗길 것 같아? 이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순분이 계속 말했다. 나는 미리 다 해뒀어. 법무사 최 씨 알지? 망포동에서 20년 된 사람.
내가 직접 찾아갔어. 준혁이 모르게. 이명숙은 숨을 삼켰다. 준혁이가 오해란한테 집 넘기려고 움직이는 거 알았을 때 나는 먼저 움직였어. 박순분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집을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겨놨어. 아무도 못 건드리게. 다른 사람이요? 누구한테요? 박순분이 이명숙의 눈을 똑바로 봤다. 너한테? 이명숙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2022년 9월. 준혁이가 내한테 집 이전해달라고 하기 한 달 전. 나는 이미 그 집을 내 명의로 옮겨놨어. 어머니. 법무사 최 씨가 다 도와줬어. 증여 형식으로. 세금도 내가 미리 냈어. 그 돈은 내가 따로 모아뒀던 거야. 준혁이도 몰랐던 통장에서. 이명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박순분이 고개를 흔들었다. 말하면 망해. 너 표정이 숨겨지는 사람이 아니잖아. 준혁이 눈치채면 다 끝이야. 이명숙은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서류 진짜가 뭔지 알아? 박순분이 물었다. 이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준혁이가 집에 가져다 놓은 서류야. 본인이 만든 가짜. 오해란이 시킨 거겠지. 나를 속이려고. 이전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럼 진짜 등기부등본은 내 이름 올라가 있어. 박순분이 짧게 말했다. 확인해봐. 이명숙은 요양원을 나와 곧장 등기소로 향했다. 발이 떨렸다. 손도 떨렸다. 창구에 앉아 등기부등본 열람을 신청했다. 수원 망포동 XX번지. 종이가 나왔다. 이명숙은 손으로 짚어가며 읽었다. 소유자 이명숙. 이전일 2022년 9월 3일. 이명숙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귀 옆으로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준혁이 집에 돌아왔다. 이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왜 이렇게 불 안 켰어? 준혁이 스위치를 올리며 말했다. 이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이 이명숙의 표정을 봤다. 왜 무슨 일 있어? 이명숙은 천천히 말했다. 오해란 씨랑 언제부터야? 준혁이 굳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언제부터냐고. 이명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다. 준혁은 잠깐 눈을 피했다가 말했다. 오해야. 오해란 명의로 집 이전하려고 했던 것도 오해야? 준혁의 낯빛이 창백해졌다. 그게 아니 그건. 어머니가 다 말해주셨어. 침묵이 흘렀다. 준혁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명숙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12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대문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생각났다. 얼굴은 쓸만하네. 그 말이 이제야 달리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이명숙은 혼자 요양원으로 갔다. 박순부는 이미 깨어 있었다. 창가에 앉아서 해를 보고 있었다. 이명숙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다. 확인했어? 이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준혁이랑 얘기했어요. 박순부는 더 묻지 않았다. 이명숙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어머니 저한테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12년 동안 저 어머니한테 잘한 것도 아니었는데. 박순분이 잠깐 창밖을 봤다가 이명숙을 바라봤다. 잘했어. 네? 새벽마다 일어난 거. 기저귀 간 거. 한 번도 표내지 않은 거. 박순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나는 다 봤어. 이명숙의 눈에 눈물이 찼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못마땅했어. 이명숙이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솔직하시네요. 처음에는 못마땅했어. 애도 못 낳고 직장도 관두고 집에서 뭐 하나 했지. 박순분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 이 애가 진심이구나. 어머니.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박순분의 눈이 붉어졌다. 그런 사람은 지켜줘야 해. 내가 없어도. 이명숙은 오래 울었다. 박순분은 이명숙의 손을 잡았다. 뇌졸중 이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왼손이었지만 꽉 쥐었다. 그 후 이명숙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준혁과의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 오혜랑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3년이 넘었다. 이명숙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정해진 뒤였으니까. 집은 이명숙의 것이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혼 합의서에 준혁이 사인하던 날, 준혁은 이명숙에게 말했다. 미안해. 이명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예전이라면 그 말에 흔들렸을 것이다. 12년의 세월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명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알아요. 그 말 믿을게요. 그리고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이명숙은 거실에 불을 켰다. 담쟁이 덩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도 그 덩굴이 있었다.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달라졌다. 그때는 두려웠고 지금은 고요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이명숙은 요양원에 갔다. 변하지 않았다. 박순분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조금씩 나빠지는 날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명숙이 오면 박순분은 알아봤다. 명숙아. 그 한마디가 이명숙에게는 충분했다. 어느 가을 오후였다. 박순분이 이명숙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 죽으면 집 잘 살아. 이명숙이 웃었다. 어머니가 오래 사셔야 해요. 박순분도 웃었다. 내가 그 집에서 제일 긴 세월을 살았잖아. 근데 이제 내 차례야.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었다. 박순분은 눈을 감았다. 졸린 것 같았다. 이명숙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됐다. 그 침묵이 대화보다 깊었다. 이명숙은 나중에야 알았다. 박순분이 법무사를 처음 찾아간 날이 언제였는지. 2022년 9월 3일. 이명숙이 박순분의 10주년 수술 후 검진을 데려다 드린 바로 그날이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박순분은 몰래 법무사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이명숙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판기 커피를 뽑아 들고 오는 그 사이에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건네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명숙이 눈치채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